또, 여기 한과가 있네요. 그래도 9개월 넘겨내서 그러는데 저거 똑같냐서 어제한테 9개월 동안 넘겨야 된다니까.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이번 설 연휴예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 영화 얘기 꼭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에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죠. 국제시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 이야기로 여러 세대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현호 씨, 국제시장 봤나요? 네, 물론 봤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거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국제시장이라는 한 장소에 우리 사회에 고달팠던 시기가 고스란히 녹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총 3편의 영화를 부산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그가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윤재균 감독을 직접 만나 부산의 매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영화의 거리 조성식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행사를 앞둔 윤재균 감독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밖에서 기다리다가.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계속 감독님 일정 따라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 부산 오면 꼭 하시는 일정 이런 게 있으신가요? 꼭 챙겨 먹는 음식이라든지? 저 있어요. 어떤 거죠? 밀면, 그다음 소고기국밥, 그다음 해운대 암소갈비. 역시 유명한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여기 많이 있죠. 영화의 거리에는 국제시장 특별구역이 마련될 계획인데요. 윤재균 감독은 이곳에서 부산을 빛낸 영화인으로 당당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같아요. 일단 제 고향 부산에서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영화의 거리에 또 제 이름이 또 남겨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근현대사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 감독은 영화 곳곳에서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 있었던 항구도시 부산의 모습을 녹여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시방부터 네가 가자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이날 오후 윤재균 감독은 영화의 배경이 된 국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와, 취재 열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다시 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관객들이 많이 찾던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누구나 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보통 영화의 카피처럼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니까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영화 흥행과 더불어 국제시장도 인기몰이 중인데요. 영화 개봉 이후 이곳의 방문객 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윤 감독은 얼마 전 권리금 문제를 겪었던 꽃분이네를 찾아 상인들을 향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꽃분이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가게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균 감독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중구청에선 영화에 출연한 오달수 씨와 함께 중구를 알린 데 대한 감사패와 명예구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였네요. 네, 바빴습니다.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의 중구 국제시장가의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재균은 어떤 감독일까? 영화에 출연한 오달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산 사나이 같은데 근데 작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또 눈물도 많으시고 섬세하시고. 단번에 출연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 마음을 막 흔들었다 그럴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배역을 떠나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읽고 출연 안 할 이유가 없죠. 바쁜 일정을 쪼개 윤재균 감독과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의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부산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데 많다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또 많고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하여튼 모든 것에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해요. 무엇보다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2개나 되는 국내 유일의 감독님이 되셨어요. 사실 1000만은 제가 생각해도 그냥 영화의 힘만으로 되기는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영화 이외의 어떤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운이 많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네, 국제시장 흥행을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잘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특히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1000만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일찍 돌아가신 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헌사의 의미로 소박하게 출발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흥행적으로는 손익분기점만 놓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 세대에 대한 헌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평범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누구나 다 그냥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런 평범한 아버지셨죠. 예. 영화가 이렇게 잘 되니까 아버지 생각 많이 안 나세요? 사실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덕수의 대사가 사실 지금 제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근데 진짜 힘들었다고. 예.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린 덕수가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보고 싶었다고. 예, 지금도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살아계시면 참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버지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도시 부산. 감독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은 윤지균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지난 2009년 해운대에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을 그린 영화 해운대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지균 감독이 생각하는 부산의 매력은 뭘까요? 부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일본가의 기적, 물만골, 그리고 해운대, 또 이제 국제시장까지 부산을 영화적 배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내가 아무래도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고 내 또 고향이고 하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찍을 공간이 비슷하다 그러면 기왕이면 그래도 부산에서 찍는 게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부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촬영을 하는 걸 제일 선호하는 게 바로 부산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뭐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맛있는 먹을거리 또 촬영이 장소로 따지면은 또 초현대식 그런 건물 도심부터 또 몇십 년 된 아주 오래된 또 그 오래된 그 느낌의 공간까지 공존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되게 좀 매력이 많은 특이한 예, 아무리 제 고향이기는 하지만 예, 그런 그 도시인 것 같아요. 이제 새 영화에서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다음 작품은 뭐 광안리냐 자갈치냐 서면이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작품의 공간 메인 공간이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뭐 죽을 때까지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화 속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감독님에게 부산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걸까요? 엄마의 품 같아요. 네. 엄마의 품이니까 내려올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위안을 받고
부산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재균 감독. 그의 다음 작품도 기다려집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까요? 8, 90년대는 민주화잖아요. 이 시기에 이 독서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버텨내고 살았을까 하는 게 관객 입장에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들의 8, 90년대 이야기를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영화 감독 윤재균의 또 다른 부산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주부 18년차 김영옥입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18년째인데요. 주부로서, 엄마로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차례상을 차리고 싶어요. 설날 본격적인 장보기에 돌입해야 하는데 이번 설에는 특별하게 최현우 아나운서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싶어요. 저랑 같이 짐도 나눠들고 주부들의 마음을 느껴봐요. 함께 장 보러 가실래요? 18년차 주부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주부라면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이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하는 게 더 고민인데요. 그러다 보니 장을 보는 것은 더더욱 걱정입니다. 강 PD는 명절에 장 보러 가십니까? 저는 음식하는 건 도와드리는데 장을 보러 간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현우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장을 본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설만큼은 김영옥 주부와 함께 장을 봤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드디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부산 주부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영옥 주부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어머님과 함께 이 장을 볼 텐데 제가 사실 설 차례상 이런 거 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잘 걱정이 좀 됩니다. 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례상 18년차 준비하고 18년이요. 있습니다. 무려 18년이면 이제 뭐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설 차례상 보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가면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죠? 오, 2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라? 20만 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20만 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인하시고요. 네. 역시 저희 제작진이 참 철두철미한데 20만 원 갖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요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설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 이상. 네.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가는 걸로. 어떤 구호로? 이렇게요? 미션 도전 이렇게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미션 도전. 자, 미션 도전! 도전! 과연 20만 원으로 장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김영옥 주부와 함께 장볼 목록을 짜봤는데요. 떡국떡부터 고기, 오징어, 고사리, 사과, 배, 한과, 문어, 막걸리까지 총 30가지나 되더라고요. 30가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왜 20만 원인가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은 평균 20만 원, 대형마트는 평균 30만 원이더라고요. 시장과 마트가 1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이거 장 볼 때 뭐 어떻게 사야 되는 겁니까?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걸 밑에 먼저 사고요. 밑에 놓고 무거운 거요? 예. 부서지기 쉬운 것들은 이제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아마 좀 그런 순서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일단 무거운 부터 사야 되니까 사과나 뭐 배, 요 앞에 과일 가게 있는데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과일 좀 사러 왔는데요. 배, 사과. 네. 2,000원, 3,000원, 2,000원. 좀 작기는 작은데. 콩당콩당한 배도 있고, 여기다 열을 질러 나오거든요. 네. 하면은 칼이 잘 안 들어가죠. 차례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모양이 반듯하고 예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근데 이게
사장님 가격 차이가 맛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나 이런 거는 가격도 물론 있지만 같은 네. 쪽에서는 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죠. 저희 사과 2,000원짜리 5개 하고요. 네. 배는 3,000원짜리 3개를 할게요. 자, 무거운 거부터 대박 먼저. 나세요. 네. 여기 3만 원이요. 밤, 귤, 배. 네. 네. 그러면은 예비용으로 해주는 기라. 과일은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생선을 네, 생선이요. 네. 생선은 뭐 사야 되죠? 생선 종류가 많은데. 요즘 참조기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조기요? 네, 네네네. 참조기가 맛있긴 한데 비싸고 잘 없어서 네. 저는 민어조기를 주로 사요. 민어조기요? 네, 민어조기가 맛은 조기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으면서 가격이 네. 조금 저렴해요. 제수용 생선을 고를 때는 눈에서 광택이 나고 살이 포동포동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기억해둬야겠네요. 이게 얼마나 말린 건가요? 이틀 정도요. 가져와서 김치냉장고 넣어놓고요. 네. 그러면 간은 다 돼 있는 거죠? 간도 다 돼 있고 다 말랐으니까 네. 그냥 구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다 쉽게 네, 해결이 된 네, 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3만 원, 3만 원이죠? 예산은 3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사신 것 같아요. 설날엔 전통시장만큼 사람 많은 곳이 없다는데 장보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시장 이것저것 뛰어다녔는데요. 조개나 문어, 떡국 속에 고기까지 사고 나니 16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양 손에 지금 야 여기 꽉 찼고 여기 한과가 있네요. 아, 예.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육아 맛도 한번 봐도 됩니까? 네, 봐도 됩니다. 아, 예. 저도 맛 좀 보여요. 저 지금 점심을 못 먹어서요. 네. 네, 잡수세요. 네. 네, 안 달고 맛있네요, 진짜. 이거는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 요거 색깔이 백년초 뭐 쑥 이렇게 단호박 이런가 보네요. 할머니 그러면 이거 한 개 하고요. 강정이에요, 현미강정. 이거. 예, 현미강정 하나 할게요. 마트는 이거 하나가 10,000원씩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얼마죠? 그러면? 이렇게 싸게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강 PD,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명절이 끝나고 연휴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주부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장만부터 집안일까지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요, 명절 증후군이 더 이상 주부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과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도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설날 가장 큰 걱정거리 1위가 바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 잔소리.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여기 뭐 나물 종류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나무는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20만 원으로 찰쌀을 준비하라. 네.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하죠. 네, 그래서 20만 원어치 채소를 사는 건 아닙니다. 최소 20만원 사면 큰일 나지. 네. 네. 시금치 4개 얼마인데요, 한 단에? 시금치에 예. 요거 3,000원 주세요. 아, 저희 3,000원씩 하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고구마를 좀 사야 되거든요. 고구마, 예. 사장님 예쁜 고구마만 갖다 주셨네요. 아, 내가 이쁘다 입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미인이시니까 네, 고구마 파는 과일까지 예, 채소까지 예쁩니다. 네. 부전시장에서 이만큼 이쁜 거 없습니다. 아, 부전시장에서 지금 제일 예쁜 고구마를 사고 있는 거예요? 예쁘네. 이게 서울 되면 제일 걱정되는 거 뭐예요? 우리 차례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차례상 어머니께 직접 준비하세요? 예, 예. 아, 힘드시겠어요. 기분 안 들어요. 그래도 자식들하고 같이 좀 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 기분 좋지 않으세요? 기분 당연히 좋죠. 아, 카메라 보고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마디 할까요? 네. 제가 마트 일 잘하고 대박나고 민경이 건강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그래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너무 좋으시겠어요. 영상 편지 감동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부모들이 이 설날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더니 1위가 항상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꼭 부모님께 고맙다는 드디어 말씀 해야겠습니다. 네. 아, 뿌듯합니다. 이게 장을 보이십니까? 이거 어느새 이렇게 다 찼습니다. 예. 오늘의 미션 성공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예. 예감 어떠십니까? 얼마 남았을까요? 저요. 제 네. 생각에는 예산 잡았을 때는 조금 모자란 듯 했는데 네. 남았어요? 아까 전에 다 샀으니까 계산은 남았겠죠? 제가 안 해서 조금 봉투에.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살짝. 저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네. 일단 볼까요, 그러면? 자. 오! 8,000원 나왔습니다. 8,000원. 와! 어머니 네. 안 좋으세요? 아, 저 좋아요.
네, 8,000원. 네. 네. 잠깐만요. 네. 그게 전 사실 오늘 20만 원이라 그래서 실제 물가가 시장에 얼마인데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싸게도 해주셨고 훨씬 그러니까요. 마트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장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설에 명절에 일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께 네. 정말 고생한다고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이. 네. 자, 아무쪼록 뭐 우리는 미션을 성공했으니까 네. 기분 좋게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자,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네. 이번엔 잘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네. 하늘을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늘을 탁 보는 게. 네. 미션 완수! 나이스! 북적이는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활기차고 좋은데요. 그리고 20만 원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었네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과연 20만 원으로 이 장을 다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경험 많은 주부와 함께라서 그런지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에 물가가 올라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뜰하게 장을 보기 위해 노하우를 발휘하는 주부들의 지혜, 정말 대단합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어머니들이 한다면 집안일 정도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 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찾는 곳,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아이가 병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졌는데요.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핵이라면 각혈을 동반한 폐질환과 각종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요. 신생아실 아이들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최근 해당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들을 대상으로 다시 결핵 검진을 시작하면서 이 결핵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산 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출산을 하고 병원을 나온 지 1년도 더 된 그녀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바로 결핵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100%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져주실 겁니까? 똑같으면 당연히 뭐 애기한테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진짜 무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그걸 이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월 8일 제작진을 만나기 위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이들 모두 최근 결핵 검진을 통해 아이가 결핵균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하물며 감기가 걸려도 미안하고 그런데 진짜 몸에 시한폭탄을 갖고 사니까 정말 미안하죠.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다 애 키우고 나면 또 아무래도 컴퓨터하고 결핵 환자와의 접촉으로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 결핵. 아이들은 어떻게 결핵균에 노출된 것일까? 신생아를 돌보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을 확진받은 것은 지난해 7월. 해당 조무사가 3개월간 돌본 영아 320명이 결핵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135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항결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결핵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염성이 높고 폐뿐만 아니라 신경안과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결핵. 결핵균에 처음 노출된 시기가 2세 미만일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 신생아 시기의 결핵 감염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결핵 검진 때문. 그녀는 A 산부인과에서 2013년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가져가시면 되고요. 옆에서 애기 열 좀 잴게요. 소아 결핵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요즘 결핵 검사를 하러 온 부모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 4월 초 출생 영아까지 결핵 검진 대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딱 2014년도에서 앞으로인가 3개월인가 몇백 명 그 조금 딱 조사하고 끝내고 그게 덥고 근데 이제 와서 한참 많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좀 많이 더 속상하죠. 더 화가 나고. 결핵 검진은 엑스레이 촬영과 피부 반응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핵 검사로 인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결핵균과 반응하는 약을 주사해 몸속에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다행이네. 엄마는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검사를 시켜야 하는 것도 모자라 결핵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A 산부인과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최근 다시 결핵 검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담당자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13년도에 출생했던 접촉자에서 결핵이 발병이 됐고 또 그 환자의 결핵균과 이 지표 환자의 결핵균의 유전자가 일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보다는 그런 지표 환자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2013년에서도 어떤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핵 환자가 3개월 전까지 접촉했던 사람을 검진하는 결핵 역학조사. 그래서 320명의 영아가 첫 검진 대상이 됐는데요. A 산부인과에서 2013년 11월에 출생한 아이가 지난해 10월 결핵에 걸리면서 무려 1,900명에 달하는 영아가 검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복 결핵 판정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부모들. 이들을 한 번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나라에서나 병원에서는 저는 진심 어린 진짜 사과나 공지라도 하나라도 그런 성의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저희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황당하면서도 단지 그 병원을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큰 일을 애기 평생을 걸고 그래야 된다는 게 자체가 참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신생아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 A 산부인과 관계자를 만나 의료 인력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사할 때 입사 검진하고 그다음에 1년마다 정기 검진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이 결핵 환자 있는 걸 지시하면서 검사시킨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A 산부인과 측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들어 의료 인력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도대체 2013년 출생 영아는 어떻게 결핵에 감염되었을까? 혹시 건강검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버지 직장 건강검진 하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찍어서 결핵 의심이 소견이 있으면 이제 다시 다른 검사를 하지만 결핵 의심 소견이 없으면 그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피검사는 빈혈 검사, 간기능 검사 이런 게 들어가지만은 결핵과 관련된 특별한 검사는 결핵이 의심될 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는 결핵 검사 항목이 없다는 것.
결핵에 대한 별도의 검사가 없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무작정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2013년 1월생부터 2014년 3월생에 걸쳐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들이 속속 올라오는 상황. 2013년생 영아 또한 병원에서 결핵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이에게 항결핵제를 먹이고 있다는 B씨. 화가 난 마음에 병원을 찾은 그는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 마치고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급증하시는 중증적이라 이런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가 정확히 않습니다. 그 검사 자체도. 그걸 다 알아내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칫 애기 가가지고 검사해서 양성을 안 하니까 오류인자니까 약을 2개 먹으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병원으로부터 약을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B씨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게 그 양성이 나왔을 때 음성으로 갈 확률은 전혀 없다는데, 그쵸? 양성은 안 먹인다. 역학조사 하는 자체가 1세대 영아들을 그 약을 먹여도 효과도 없는 약을 감독성이 심한 걸 왜 먹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화 받는 분 애기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약을 안 먹인다. 네네, 우리 직원들 다 안 먹입니다. 약을 안 먹인다. 직원들 전부 다 약을 안 먹인다. 네네,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2살 미만에 감염된 결핵균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절반 정도가 결핵에 걸릴 수 있고 그중 20%는 중증 결핵에 1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결핵에 감염돼서 발병의 위험도 높고 네. 또 발병하면 그 병 자체가 아주 간단히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중증으로 생명에도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잠복결핵 감염이 진단되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약을 하지 않았다 그 애가 이제 결핵이 생겼는데 결핵성 뇌막염이 생기거나 그래서 나중에 신경학적 마비가 오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그 약을 먹지 말라고 만약에 의료인이 누가 그랬다면 그 의료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의료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피부 반응 검사만 가지고 A 산부인과 측에 약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BCG를 맞았을 경우에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피부 반응 검사만 하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처음 말씀드렸지만 잠복결핵을 치료하지 말자든지 결핵을 치료하면 안 되는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잠복결핵을 치료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만나 현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의학에서는 잠복결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BCG하고의 그 교차 반응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학적으로 정말로 노출이 있었냐 없었냐가 가장 중요한데, 역학적으로 노출이 명확한 상태라면 이제 피부 반응 검사에서 투버쿨린이라는 피부 반응 검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양성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투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옳게 되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2주 전 아기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한 가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게 바로 2살도 안 된 아이가 먹고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이 얼마나 독한지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 약에도 이렇게 안내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5분에 이렇게 구토할 수도 있다고. 구토를 하면은 다시 또 약을 한 번 더 먹여야 된다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을 경우 병원에는 문의를 달라고 이렇게.
약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먹이는데요. 가자. 아이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먹어야지. 먹어야 돼. 이렇게 보면 애가 먼저 반이 오는 거야,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그럼 억지로 이렇게 못 움직일 거니까 자꾸 먹여야 돼요. 괜찮아. 가장 괴로운 것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중간에 복용을 중단할 수도, 약을 조금 남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흐른다, 안 돼. 아이고, 안 돼. 조금 남았어, 먹어야 돼. 안 돼. 이렇게 약을 먹여야 하는 기간이 무려 9개월에 달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보약도 아니고 이게 보약을 9개월 먹이라 해도 그거 안 돼. 저런 독한 약을 애한테 9개월 동안 먹여야 된다니까. 책임지는 곳은 없고 아이와 부모 앞에는 고통만 남은 상황. 더 큰 문제는 부모는 앞으로도 이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차라는 걸 알았으니까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덜컹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열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감기가 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정상적인 애들하고는 비교해가지고 더 걱정을 많이 할 것이고, 이제 더 마음을 졸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아이에게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9개월씩이나 약을 먹여야 하는 부모의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A 산부인과 측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약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 점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죠. 네, 이제라도 병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결핵 검진을 하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이 약의 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핵 검진과 투약, 돌발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결핵 검진 계획을 수립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한 인터뷰조차 거절했던 부산시청과 지역의 보건기관. 지금은 한 발 빼고 지켜보고 있지만 이 각 구군 행정기관이 연계해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지역의 일이고 지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일임을 보건당국은 물론 지자체와 해당 산부인과에서도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